네,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대신증권의 최진영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먼저 원자재 시장 짚어볼까요? 이게 중국 경기 둔화, 달러 강세, 이거 원자재 하락세가 그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여전히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등을 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만 놓고 보더라도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예. 사실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이들 두 개의 자산들이 전부 다 박스권에 좀 막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근거를 갖다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당연히 선진국 단에서 수요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즉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었던 게 그 후행적인 효과로 지금에서야 발현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즉 내구재 수요가 여전히 취약하다 보니 관련된 원자재들 수요 역시도 좀 정체된 그림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엘니뇨 역시도 원자재 단에서는 좀 안 좋은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원자재 국면 이제 기상이변 국면별 원자재들의 성과를 놓고 보면은 지금처럼 엘니뇨 때는 사실 원당, 커피, 코코아 같은 이런 소프트 섹터 자산들이 훨씬 성과가 좋거든요. 예. 반대로 구리라던가 유가라던가 에너지 또는 특히 농산물 안에서는 곡물 이런 애들은 성과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반기 특히 4분기 때는 특히 내년에도 그렇고 원자재의 상방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해질 거라 접근하는 이유는 좀 더 라니냐 때문에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이야 박스권이지만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때는 이 같은 라니냐의 귀환이 훨씬 더 원자재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겠는가. 그 출발점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곡물과 그리고 특히 석탄, 천연가스가 올해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모멘텀을 갖다 좀 반응하지 않겠는가를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자재 시장 올해는 상저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볼까요? 국제 유가 뭐 등락은 반복하고 있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래서 2분기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런 전망. 이거 전망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95불까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올해 상반기는 아직까지 퀘스천이고 오히려 하반기 때는 WTI 기준으로 95불을 갖다 트라이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좀 더 4분기 때 그 모멘텀이 더 강력해진다라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원인을 먼저 살펴본다면은 앞서 언급드렸었던 부동산 단에서 내구재 수요가 약하고 이를 운반하는 운송형 석유 수요가 이제야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럼 이 같은 수요단에서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WTI가 백오데이션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수요가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상단을 막아놓고 있죠. 그러나 가격의 하단이 굉장히 견고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여전히 추가 감산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예. 마치 2022년 때 10월 달에 당시에도 수요가 무너질 때 한 번 더 씀으로써 하단을 막아줬다는 부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채산성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때문에 공급 여력 역시 여전히 힘들 수 있다는 부분. 세 번째로는 중동의 냉방 시즌이 이제 돌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랑 다르게 전력원의 구성에서 40% 이상이 석탄이 아니라 우리처럼 석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냉방 시즌이 도래하면은 이들은 수출을 통제합니다. 왜? 자국 국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국 내 수요를 위해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거든요. OSP를 인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저희는 여지금을 봤을 때 하단은 견고하고 오히려 좀 더 하반기 때 모멘텀이 근데 더 강력하다라 보는 이유는 앞선 것들은 결국 라니냐죠. 결국 라니냐가 왔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 차질을 심화시킵니다. 첫 번째, 6월에서 11월 달에 미국의 휴스턴 지역에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합니다. 예. 허리케인은 작년에는 허리케인발 공급 차질을 안 일으켰는데 왜 안 일으켰냐면 엘니뇨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 30년 동안의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라니냐 때는 휴스턴을 강타해버립니다. 주요 원유 산지인 휴스턴 지역에 공급 차질이 심화될 수 있고 두 번째, 겨울철이 됐을 때 라니아 왔었을 때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라니아시에는 동파 리스크가 또 이제 터질 수 있어요. 예. 2021년 말에도 그랬고 그때 기사들을 쭉 찾아서 보면은 당시에도 라니아발 한파 때문에 텍사스 같은 온화해야 될 날씨의 지역이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얼어버렸다는 이슈까지 터지면서 유가나 가스 가격이 치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좀 더 라니아발 모멘텀에 대해서 특히 하반기 특히나 4분기 때 포커스를 더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원자재 전망하려면 뭐 그 국제 정세, 뭐 그다음에 거시 경제는 물론이고 이제 기상학까지 통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시기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국제 유가를 끌어내릴 요인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느 정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근데 미국의 대선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 보거든요. 모멘텀을 갖다가 훼손할 수는 없다라 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됐었을 때 당연히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갖다가 주창하는 사람이고 물론 바이든도 그렇지만 다만 좀 색깔이 다르죠.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가량 진행을 하면서 신재생을 갖다가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화석연료를 너무 억제하지 말자라는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당장 유가가 빠지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 이 바이든이 심어놓은 증세 법안이 철회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예. 신규 유전 개발 시에 부과되는 작년 7월 달에 부과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증세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 법안이 원복돼야 되는데 이것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고 원자재는 주식처럼 선행하는 자산도 아니고 경기를 다소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보자면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좀 더 기상적인 모멘텀, 원자재는 결국 기상이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상 영향에 민감하거든요. 과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더라도 동일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돼도 상관없이 유가단에서는 상방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되면 뭐가 좋고 바이든이 되면 뭐가 좋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약간 좀 단견인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쪽은 어떨까요? 이게 난방 수요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지난 겨울이 좀 유례없이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자체 생산량 증가로 상당히 지금 천연가스 바닥을 기었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석탄 기업이라든가 미국의 천연가스 관련 ETF나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산들이겠구나라는 식으로 좀 접근할 정도인데 그 같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왜 이렇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결국 라니냐예요. 여기서도. 네. 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천연가스가 여전히 약했었던 이유는 엘니뇨 때문입니다. 엘니뇨 시에는 동태평양 연안에서 서태평양을 보는 무역풍의 이동 속도가 둔화돼 버리죠. 둔화될 경우 북미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습도가 높을 때는 추위가 덜 추워져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북반구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엘니뇨 시에는 북반구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성이 약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는 꾸준히 말씀드려 왔었지만은 결국 엘니뇨 시에는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삼는 비료도 그렇고 곡물 가격도 그렇고 다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어쨌든 이 방향성 하에서 안 좋았었던 건데 중요한 점은 겨울철이 됐었을 때 올해 4분기가 됐었을 때 라니냐의 귀환. 즉 작년 연간 전망 때만 하더라도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원래 올해 12월이었어요. 해상 기상청들의 3대 기관을 갖다 제가 다 추려보면은 평균적으로 올해 12월 달에 라니냐 온다 했는데 이게 점점 땡겨져서 이제는 6월에서 8월 달에 온다로 바뀌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라니냐를 가리키는 평년 대비 0.5도씨를 하회할 경우에는 1월부터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원자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그 말즉슨 올해 9월부터 4분기 때 겨울철이 들어갔을 때 난방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점점 잔존하게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 남부 지역에 물난리가 한 번 더 날 가능성이 농후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때 결국 올해 9월부터 4분기 때 겨울철에 난방수요의 심화 라니아가 됐었을 때 북반구에 강추위가 오면은 난방수요, 전력 가격 상승, 전력원인 석탄 천연가스 상승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전력으로 통해서 생산하는 산업금속도 상승 마찬가지로 이를 원료로 삼는 비료, 곡물 마찬가지로 가격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이게 낮아지는 그 과정에서 뭐 가장 큰 원인을 찾자면 원자재 가격 안정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 4분기로 가면 오히려 거꾸로 인플레가 다시 고개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까지로 놓고 봤었을 때는 물가의 하방 리스크는 이제 하방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는 유가의 기저인데요. 물가를 견인하는 자산은 원자재 안에서는 결국 유가고 이 유가의 전년도 3분기 때 유가가 90불대 영역이었기 때문에 예. 기저로 보면은 결국 상승률은 올해 3분기까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리스크는 3분기까지 저는 좀 제한적이라 봐요. 다만 4분기 때는 좀 상승률이 튀면서 근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사실 플랫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가는 방향성이고 4분기 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 압력은 좀 잠시 좀 어느 정도 튀는 정도. 다만 좀 내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라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라니아가 더 심화될수록 기저의 영향권에 있어서 내년도는 좀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올 연말이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냐 시기로 바뀐다는 거, 이것이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금과 비트코인, 이거 정말 맞물 랠리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도 뛰고 가장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뛰고, 근데 오히려 지금 금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리포트에서 언급하셨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 예, 뭐 사실 추가 상승이 굉장히 힘들 수는 있지만은 여력은 남아있다라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던 일단 물가 단에서, 즉 유가 상승률 단에서 3분기까지는 둔화된다면 페드 단에서는 어쨌든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적합한 환경인 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 볼 수 있겠고 결국 실질 금리와 역외상관관계인 금한테는 매력적이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일종의 실질 금리도 실질 금리지만 우리가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일지 몰라도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사상 최고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은 2차 오일 쇼크 때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실질 가격 기준으로. 그때는 2,300불대였거든요. 그 말 즉슨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여기서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았다라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같은 모멘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물 시장에서는 지금 금 가격이 또 유난히 튀었었던 원인을 살펴보면은 실물 시장에서 중국이 금을 갖다가 갑자기 수입을 급증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중국이 깜짝 5년물 LPR 금리를 갖다 인하했고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돈유 가격이 반등하게 되고 물가가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됐다? 올라가 있던 게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유휴 자금들이 실물 자산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라서 결국 일들을 갖다가 찾으러 나갔던 자산들이 금으로 쏠려 들어갔다라 볼 수 있죠. 결국 이 같은 부분 단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을 사는 것들도 사실 상당한 수요일 것 같아요. 금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의 이 같은 수요는 개인의 발생한 수요입니다. 근데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계속 금을 갖다 매입하다가 최근엔 좀 줄여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은 하고 있는데 순매입 추세가 좀 둔화됐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가 좀 고민했을 때는 좀 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여기서 플랫하게 된다면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항상 금 현물 가격하고 미국의 실질 금리는 역의 관계라고 보면 되죠. 네. 저런 움직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금과 함께 나란히 천장을 뚫은 게 비트코인이죠. 뭐 달러 기준으로는 7만 달러 넘어가고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1억 원이 넘어갔어요. 뭐 많은 분들이 진작 사둘 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비트코인이 오히려 금값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금의 최대 경쟁자 중 하나입니다. 일단 두 자산의 공통점은 이걸 들고 있다 해서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에 그렇게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향이 없고 주식처럼 배당을 주는 자산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은 결국 근데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에 있어서 많이들 좀 초점을 둡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에 있어서의 상승 모멘텀을 비트코인이 저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가고 이제 여전히 경신 중이고 뿐만 아니라 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 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 상승 속도는 앞으로 좀 더딜 거라 저는 접근하는 이유가 이놈의 경쟁자 비트코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1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확인해서 본다면은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다 뭐다 해가지고 금이 더 갈 수 있다라고들 시장에서 언급이 나왔었지만은 근데 웬걸
실질 금리가 당시에 하락하고 기대 인플레단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금이 가져야 된 걸 비트코인이 온전히 가져가 버렸거든요. 예.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YTD 기준으로 연초 대비 금 ETF에 들어오는 자금의 순 유입 추이를 갖다 보면은 오히려 15억 달러가 순 유출됐습니다. 반대로 미국 상장 10개의 비트코인 관련 ETF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이들로 들어온 자금은 오히려 연초 대비했을 때 99.5억 달러가 순 유입을 했고요. 예. 그럼 자금의 흐름을 두 자산의 자금 ETF의 자금 흐름 추이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서로 정확하게 해지 수요를 비트코인이 계속 강탈해 가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 금의 상단을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상 최고처럼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열려있긴 열려있더라도 비트코인이 이처럼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은 수요를 계속 강탈해 가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가격의 상방 모멘텀을 금의 상방 모멘텀을 계속 저해하는 하는 부분은 맞다라 보기 때문에 좀 상승 속도 앞으로는 좀 더디지 않겠는가라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안전자산과 가장 위험자산이 서로 경쟁 관계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와 밀접한 산업금속 쪽도 볼까요? 중국 경기 부진하면서 구리 가격이 주춤했는데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도 사실 구리단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여전히 하반기 특히 4분기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구리의 긍정적인 근거를 갖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금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대부분 철회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던 구리 관련된 수요가 좀 약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점은 두 가지 그럼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봤을 때 작년까지는 중국이 분명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 하반기 때 중국의 경기가 조금은 개선이 되면서 수요단에 이끌 수 있다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를 중국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번 양회 때를 살펴보면은 사실 양회 때 서프라이즈 하진 못했어요. 예. 양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지난 1월 달 지방정부 양회를 갖다 제가 바라봤는데 3월 달 중앙정부 양회는 예상한 대로 그닥 기대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마침 그대로 딱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중국의 부양책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누구 주도냐? 가계 주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을 갖다 다시 부양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말 때 이미 정책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우리로 치면은 서울 같은 1선 도시나 2선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또 완화됐어요. 지난 1월 달에. 그리고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단계적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를 발표해줬고 세 번째, 2월 달에 서프라이즈하게도 5년물 부동산 경기에 가장 민감한 LPR 금리를 갖다 5년물 금리를 내려줬죠.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중국의 부양책의 척도가 결국 가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부동산이 회복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관련된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가 확충되면서 관련된 구리 수요가 끌어나갈 수 있다라 볼 수 있는데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게 확연되는 거는 저희는 좀 더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특히나 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앞서 언급드렸지만 결국 라니냐라 봅니다. 결국 전력이죠. 라니냐가 왔었을 때 북반구 지역은 강추위가 온다는 말씀드렸어요. 이게 강추위가 왔었을 때 겨울철에 그 강추위는 남방 수요를 자극하고 남방은 전력을 자극하죠. 예. 전력은 결국 뭘 자극한다? 산업금속이에요. 왜? 모든 산업금속은 전력 없으면 절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 음극과 양극을 넣어서 전해질을 통해서 순수한 메탈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산업금속 가운데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게 알루미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튬이죠. 그 다음에 니켈이고,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금속들은 전력 가격과 추이를 그려보더라도 같이 갑니다. 산업금속은. 그러니까 경기랑 같이 간다기보다 전력이고 전력은 뭐랑 같이 간다? 석탄 천연가스고 석탄 천연가스는 뭐랑 반대로 간다? 해수면 온도랑 반대로 가죠. 결국 해수면 온도는 라니냐에 우리는 기후의 영향, 실물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땡겨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물 시장의 방향성 단에서 기상이변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경제 현상이라는 건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끄집어내면 아주 줄줄이 나오는 그런 건데 지금 최준영 연구원 말씀해 주신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거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알루미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중국 경기 부진이 이제 알루미늄 수요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알루미늄 원료 복사이트 이 최대 생산국인 기니에서 무슨 총파업이 일어나고 또 인도네시아도 광산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런 공급 쪽에 차질 얘기들이 조금씩 들려요. 알루미늄 어떻습니까? 결국 공급 쪽에서 차질하는 요인이 원인은 뭐냐면은 결국 지난 유동성 파티 때
가격을 갖다가 너무 많이 이제 그 가격을 바라보고 투자를 갖다가 무리하게 들어갔었겠죠. 그 무리하게 투자에 들어갔던 광산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 감산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련 기업들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재련 기업들도 점점 구리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중국계 기업들이 마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 그 이전에 높았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말즉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용이 가장 취약한 기업들이 자연 감산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루미늄 단에서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메탈 가운데서도 특히 산업금속 가운데 전력 소비는 가장 많은 게 알루미늄이고 전력 가격과 석탄 가격과 가장 동일하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럼 알루미늄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같은 감산, 자연 감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작년부터 줄곧 하락세를 보인 게 니켈입니다. 근데 올 들어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니켈 수요는 부진하지만 오히려 감산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을 점치셨는데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 지난 리포트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튬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다 감산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즉 생산 비용단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연 감산이 터질 것이고 이 자연 감산들이 가격을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접근을 했었는데 니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의 7.5%에 해당하는 광산들이 지금 완전 공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네. 왜 이런 걸 갖다 놓고 보냐면은 결국 앞서 언급드린 알루미늄처럼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 문제. 무리하게 높았었던 가격대 투자했다가 결국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철회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 투자를 철회한다는 거는 미래의 공급이 더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더불어서 니켈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략 한 6%에 해당하는 공급들이 너무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공급을 지연하고 있어요. 가동을 계속 연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되면 공급단에서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죠. 물론 인도네시아발 공급 부담이 여전히 상존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처럼 비용단에 이제 취약한 애들이 먼저 자연 감산이 도출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 때 니켈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이 필리핀의 계절성이 도래하고 뿐만 아니라 라니아 때문에 더 격가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라니아는 아시다시피 전력 가격 제가 민감하다 했어요. 니켈도. 두 번째로는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2대 산지입니다. 니켈 전광 공급의 12%를 차지하죠. 이들의 주요 생산지가 수리가오 지역인데 이들은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네.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요. 폭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데 근데 작년도는 엘니뇨라서 건기였어요. 동남아는. 근데 라니아시에는 오히려 우기가 더 심화돼 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공급 차질이 재개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라니아발 전력 가격의 가격 전가도 있지만은 라니아에서 더욱더 공급 차질이 심화될 필리핀의 계절성 역시도 니켈 단에서 하반기 때 수요보다는 우리가 이 같은 가격 전가라든가 공급적인 측면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죠. 네, 이거 주기적인 엘니뇨와 라니냐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죠. 이 탄산 리튬 이것이 3개월 만에 톤당 10만 위안 수준으로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리튬 가격 반등하는 이유는 뭔가요? 리튬도 사실은 저는 작년 12월부터 리튬의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그 같은 그 원인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감산입니다. 얘가 감산이죠. 맞습니다. 얘가 지금 왜 취약하냐면은 아시다시피 가격의 상승 폭을 보면은 정말 높은 데에서 추락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호주나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서 광산 기업들이 리튬에 대한 프로젝트를 열을 올리면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다 손실이에요. 예. 왜? 그 가격 보고 들어갔으니까요. 옛날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 가격 보고 들어갔다 보니까 우리는 리튬의 원료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재활용 금속인 스크랩.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남미에서 많이 채취되는 염호 형태.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광석 형태인데 하나는 호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스포듐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많이 채굴되는 레피도라이트, 즉 리튬 음모인데 지금 여기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애들이 먼저 시작된 게 감산이 호주였거든요. 예.
왜? 호주가 채굴하는 스포듐민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거는 11만 위안 이상에서 20만 위안대거든요. 그러니 그냥 손실이다 보니 호주가 작년 말부터 꾸준히 감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가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게 바닥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었던 게 누구다? 바로 중국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사실 본격적으로 감산이 작년 말까지는 없었는데 해외에 있는 프로젝트를 점점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자기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를 점점 처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TNT 리튬이 글로벌 3대 공급자인 TNT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검토 중이라고 작년 말에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감산이 본토 내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중국 본토 내에서 춘절 종료되고 CATL 자회사로 있는 젠시아워라 해가지고 이 리튬 광산이 생산 비용 문제 때문에 가동을 지연했었는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가동을 이미 작년 말부터 감산이 들어갔고 이 춘절 여부랑 관계없이 앞으로도 공급을 점점 줄일 것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 즉슨 그동안 많이들 외사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은 감산 안 할 것이라 주장을 해왔지만은 중국 내부에서도 결국 자연 감산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 말즉슨 가격의 바닥이 점점 확인됐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레피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톤당 6만 5천 위안에서 8만 5천 위안 사이 구간입니다. 즉 이들 역시도 근데 한계 기업들이 점점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리튬단에서는 물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긴 해요. 중국에 5만 톤가량의 탄산 리튬 재고가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어찌됐건 자연 감산은 이 수요의 리스크를 갖다 상쇄해주고 가격의 바닥을 점점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짚어봐야 될 게 미중 갈등 속에서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바이오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 2차 전지 핵심 원료는 중국 의존을 많이 하는데 미중 갈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지는 없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있다라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자재 시장이 저는 두 개로 계속 쪼개졌다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 블록화가 시작됐고 시장이 두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IRA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 관세를 아무나 더 높일 텐데 이 같은 부분들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배제할 게 뻔하기 때문에 IRA 법안에 담고 있는 중국산 의존도에 대해서 쓰지 말자라는 이 문구를 갖다가 분명 건드리지 않을 게 뻔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시장은 점점 두 개로 쪼개지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급 과잉은 심화되되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타이트한 시장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그 같은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 볼 수 있겠고요. 이중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자재는 전반적으로 라니나 영향이 미치는 연말께 그러니까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좀 뭔가 반등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원자재 상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 전략. 저는 투자 전략단에서는 여전히 하반기 때를 가장 매력적으로 봅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점은 원자재가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기업을 보시는 분들, 예. 즉 주가를 보시는 분들 단에서는 지금부터도 사실은 나쁘진 않은 매력적인 구간이라 봐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째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렸는가에 대해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물론 그들은 이제 자사주도 계속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소각을 해주고 있고 배당도 계속 늘리고 있는 것도 맞겠지만은 다만 중요한 거는 원자재의 모멘텀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낮은 이유는 엘니뇨 영향이지 실질적으로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우디도 아람코도 2027년까지 신규 캐파 계획을 완전 철회해버렸거든요. 그럼 미래에 대한 공급은 계속 퀘스천 마크예요. 즉 수요가 화석연료 단에서도 그렇고 수요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공급의 감소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증가율이. 그러면은 저희는 그럼 라니냐가 귀환했었을 때 올해 하반기는 다시 또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재언급될 게 뻔해요. 지금이야 수면 밑에 있지만 다시 언급되면서 원자재 단에서 우리가 관련된 기업 단에서 원자재 특히 미드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보다는 업스트림에 즉 원료를 아예 생산하고 채굴하고 시추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지금부터이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값이 올 연말로 갈수록 이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관련한 기업들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신증권 최진영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